소개를 제가 장표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장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올 6월부터 지금 이름은 HM 인터내셔널인데 이제 저희가 다음 달부터 이제 K타운 포유로 저희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K타운 포유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인데요.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져서 회사 이름을 바꾸고요. 이 회사는 K-팝 굿즈, 그러니까 뭐 앨범이나 뭐 K-팝에 관련된 상품을 해외로 역직구하는 이커머스몰이고요. 제가 6월부터 여기에 합류해서 지금 개발 조직 리더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 레거시를 개선하고 또 그 음반이 뭐 새로운 음반이 나오면 굉장히 큰 트래픽이 몰려오거든요. 예, 그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5년 정도 SK에서 이제 11번가 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11번가에서 뭐 개발 문화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MSA 적용하는 거, 뭐 이벤트 드리븐으로 뭐 비동기 결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 10년 정도 다음하고 카카오에서 이제 개발 리더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테스트 드리븐 디자인, 그다음에 클린 코드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공유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제 관심사는 이제 언제 일정을 맞춰서 딱 동작할 때까지보다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영역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같이 일하는 후배들 개발자 구성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분들 역량 증대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뭐 많이 보이는 것들이라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개발을 더 빨리 많이 잘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뭐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경영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개발 생산성이라는 걸 이제 왜 지금이 이런지 이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존에 있던 다른 공학들과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뭐 요번에 뭐 언제까지 날을 잡고 개선한다기보다 늘 개선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은 자본과 관심이 IT 쪽으로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개발자 부족 현상은 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제 개발자가 갑자기 두 배, 세 배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개발을 잘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소프트웨어학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접근법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좀 더 높은 개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는 진짜 비용 측면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빅뱅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이제 크게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뭐 얘기하는 단어 중에 소프트웨어 이팅 더 월드,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전 직군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는 이제 2011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마크 안데르슨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모자익, 넷스케이프 이런 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VC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 있기 전에 전 세계적인 그 체인망을 가지고 있던 서점인 보더스나 또 넷플릭스 이전에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나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온라인 회사들에게 잡아먹힌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 영역들도 다 이제 IT 쪽, DT 쪽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에서 점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회사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2016년에 이제 4차 산업이란 말이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왔는데, 이때 뭐 4차 산업이 ICT의 융합으로 차세대 산업 혁명을 이루는 거다. 뭐 이러이러한 영역들이 있다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4차 산업 시대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북화라는 말, 이 말이 저는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보면은 뭐 하나 정확한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세대인 것 같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변화가 많아지고 지금 가장 빠르게 변하는 건 변화의 속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설계를 잘해서 설계대로 뭔가를 구축한다.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장표는 작년 초에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드라는 컨퍼런스를 해요. 근데 거기서 사티아 나델라 그러니까 지금 MS CEO죠.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글로벌 GDP에서 테크의 비율, 그러니까 전 산업군에서 IT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2020년에서 2030년이 되면 비율이 5%에서 10%로 2배가 증가할 거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증가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10%를 DT화를 하고 나면 나머지 90%는 어쩌냐는 거죠. 그 영역도 이제 다시 DT화 돼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남고 있고 이게 10년 동안 골고루 5%가 뭐 2년에 1%씩 변환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DT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 초에 말한 건데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테크 영역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테크는 이제 그 IT 영역이죠. IT DT 영역인데 그 영역 외에서 개발자를 채용하는 속도가 원래 개발자를 채용하던 영역에서 개발자를 채용하는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는 기계공학과를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공학자를 훨씬 더 많이 채용한다. 뭐 전기차 나오고 그러면서 자율주행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계속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4차 혁명 시대, 4차 산업 시대에서 그 모호함이 많고 변동성이 많은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려면 좀 더 빨리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자주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포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10여 년 전부터 MSA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대한 그 하나의 모듈을 배포하는 대신 그 모듈을 변경 빈도에 따라서 굉장히 잘게 나눠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로 나눠서 배포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추구하는 게 빠르고 자주 안정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기 위해서 이제 배포를 자주 하면 이제 개발을 되게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주 개발하고 1주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게 아니라 제가 11분가 있을 때는 주당 많을 때는 한 500회 정도씩 배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배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빨리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자주 안정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개발자를 충원을 해도 이제 저희 일하는 속도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클린 아키텍처라는 책에서 제가 차용한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의 왼에서 보면 가로축은 배포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포, 두 번째 배포, 세 번째 배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왼쪽은 이제 실제 그 코드 라인 수 물론 이제 라인 수만 가지고 뭐 생산성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왼쪽은 지금 그 저기네요. 개발자 수네요. 개발자 수. 그러니까 배포가 증가하면서 동일한 만큼의 일을 배포하려면 개발자 수가 뭐 비슷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보면 배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성, 그러니까 뭐 배포되는 기능의 수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걸 배포하지만 배포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배포되는 기능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는 낫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많아지면 더 많은 기능들이 한 번에 빨리 배포될 거라고 기대하는 이제 경영진의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예전에 나온 책인데 95년에 나온 책인데 더 미시컬 멤먼스 그러니까 그 멤먼스의 신화 그러니까 멤먼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뜻인데요. 늦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하면 그 프로젝트는 더 느려진다. 되게 유명한 말이고요. 근데 제가 보면 늦어지고 있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에 새로 사람을 넣으면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분을 원래 일하던 분들이 그분을 이해하게 도와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들어가니까 더 느려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새로 들어온 분이 정상적으로 그 기존에 있던 분들만큼 동일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보통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과제가 뭐 한 2년짜리면 6개월 투자해서 1년 반 정도 빨리 생산성을 높여서 일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끝난다거나 뭐 3개월 안에 끝난다 그러면은 그분은 계속 한 번도 그 프로젝트에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명이 있는 개발팀이 있고 10명이 있는 개발팀이 있을 때 50명이 있는 개발팀이 10명이 있는 개발팀보다 5배 빠를까?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50명이 있으면 10명이 하는 거 10명이 있는 팀보다 동시에 뭐 한 4, 5배 정도의 일을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진은 50명의 개발자가 있으면 5배 빨리 되기를 원하죠. 5배 많은 일을 뭐 하기도 원하겠지만 5배 빨리 되는 걸 더 원할 텐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개발자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그 50명이 개발을 하면 10명이 하는 것보다 5배 이상 빨라지게 되려면 서로 잘 그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계약이나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잘 분리되어 있는 모듈을 동시에 개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을 한다거나 UI에 의존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개발되기 전에 다른 쪽은 이제 대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지연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병렬로 뭔가를 개발을 하려면 이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의존성 관리를 잘해서 독립적인 개발 배포가 되어야 된다. 예,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흔하게 저희가 이제 요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UI가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DB에 저장하는 영성 계층이 있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영성 계층이 완료되기 전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구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적인 측면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헥사고널 아키텍처, 뭐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하면 좀 더 뭐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개발자들이 다 훌륭하고 정말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다들 지켜야 될 걸 잘 지키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기 규율은 이제 일정에 대한 압박이 있으면 점점점 그 자기 규율에 대해서 준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위반을 안 하다가 바빠지면 위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더 지키기 어려워져서 더 점점 느려지는 그런 일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그 설계 체력 가설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이제 누적된 기능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기능이 비례해서 시간에 비례해서 많이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빨간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 빨간색보다 높았지만 이제 빨간색에 비해서 많이 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설계 수익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두 선이 만나는 점을 설계 수익선이라고 하는데요. 저 선 전까지는 약간 좋은 아키텍처나 좋은 설계가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만 만들어도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저 점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열심히만 해서는 빨라질 수 없고 잘하지 못하면 느려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그 기술 부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채를 탕감을 못하면 적어도 이자는 충분히 내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자만 내게 급급하다면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비교해서 이제 기술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기능을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좋은 설계, 품질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당분간은 사업을 위해서 빨리빨리 일정 준수해서 개발하는 게 너무 급하니까 설계를 조금만 간소해서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해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설계는 좋은 설계라는 건 좀 희생할 수 있는 거다. 예.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설계는 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걸 개발자들한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요. 왜 그러냐면 개발자들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설계를 희생하라면 굉장히 싫어할 거다.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게 하지만 개발자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되는 게 설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퀵앤더티라고도 빨리빨리 개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좋은 설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무시하고 좀 저급한 설계로 빨리 개발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초기에는 좀 빨라질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채 때문에 저희가 빨라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기술 부채가 누적되면서 점점 느려질 거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빠르게 개발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사업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검증한 이후에 저희가 속도가 느려진다면 우리 경쟁자들은 우리가 검증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들은 검증할 필요가 없죠. 바로 그걸로 이제 제대로 구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후발주자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좀 빨리 뭐 품질을 좀 희생시키더라도 빨리 많은 기능을 배포하자라는 거는 초기에 설계 수익선이라는 거 밑에 있을 때는 좀 동작하는 말이지만 그 이후 그 시간이 지나서 부채를 상환해야 될 때가 된다면 동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빠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빠르게 가야지 그냥 아무런 룰이 없이 엉망진창인 코드로 이제 일단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엉망진창인 코드는 부채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건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부채가 될 거다 라는 얘기고요. 부채라는 거는 아까 그 사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빌린 돈을 가지고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확신이 있을 때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코드가 되면 그거는 상환하지 못하는 부채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기능을 못 넣고 계속 부채만 그냥 벌어서 부채 갖고 벌어서 부채 갖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인 코드를 개발하는 거는 그냥 무작정 대출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무작정 대출을 받는다면 이제 후에 상환이 불가능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대출을 받는 이유는 어떤 시장 기회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지 안 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 관리라는 건 내가 돈을 빌릴 때 무작정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버는 거에서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만 그리고 이자를 갚아야 될 때 꼭 갚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는 이자 비용 처리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못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개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그러니까 병렬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DB 개발이 완료돼야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돼야만 UI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오해, 품질을 떨어뜨리고 빨리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오해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건축 공학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건축 공학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학이라는 거는 흔히들 이제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빌드 혹은 뭐 매뉴팩처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생산이 있고 설계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고, 설계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렵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죠. 변동성이 더 커졌으니까.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잘한다라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좀 혁신적으로, 예, 좀 좀 다양한 시도를 해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빌드, 매뉴팩처링 이런 거는 좀 더 예측하기 쉽고 이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영역이다 라고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학에서 보면은 설계랑 빌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공학을 보면 건축공학의 예를 들면 건축공학은 설계 비용하고 빌드 비용하고 보면 빌드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갔다, 건물 하나 짓는데, 그럼 설계 비용 한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건축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 보수 비용,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물론 유지 보수는 하는데 소프트웨어만큼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지 보수 비용이 낮은 특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고 이제 공학 활동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 내가 토목공학자로서 건축공학자로서 어떤 다리를 건축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다리에 대한 설계도지, 다리 자체를 제가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이런 걸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학자의 최종적인 산출물은 어떤 종류의 재생산 가능한 문서다. 그러니까 그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매뉴팩처링을 하든 빌드를 하든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설계도를 만드는 게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설계랑 빌드를 한번 보면 어떻게 그 토목공학하고 다른가 보면, 설계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는 UML 다이어그램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다이어그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이어그램으로 구현하면 동일한 코드가 나오냐,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개발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은 재생산 가능한 문서가 아니에요. 다이어그램만 가지고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게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요즘은 소스 코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툴이 너무 좋아서 뭐 옛날에 텍스트 에디터에서 그렇게 개발할 때랑 다르게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로부터 설계를 끌어내는 그런 게 가능한 세상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쪽에 뭐 대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설계는 완전한 소스 코드다. 그러니까 대충 뭐 틀만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다이어그램도 아니고 정말로 컴파일 가능한 그런 소스 코드가 설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매뉴팩처링, 어떤 설계도를 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 라고 보면 컴파일하고 배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니까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잘해야 되는 설계는 소스 코드를 잘 작성하는 거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 빌드 과정,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과정은 거의 공짜죠. 그냥 지금 같으면 그냥 어떤 툴에서 내가 코드를 타이핑하면 바로바로 컴파일이 되거든요. 배포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아서 거의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드는 거의 비용이 제로에 가깝고 오로지 설계에 대해서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건축공학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건축공학은 빌드가 90%였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빌드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92년에 C++ 저널이라는 데서 잭 리브스라는 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논문에 나와 있는 일부를 제가 정리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설계가 이제 소프트웨어 빌드 비용이 이제 거의 무료라는 점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설계는 굉장히 크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본 책 중에 이제 뭐 적정 수준 설계, 뭐 소프트웨어 설계 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는 규모와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율을 든 게 5명이 하는 농구 게임을 한 50명이 하면서 지금의 농구 게임보다 그 규칙이 한 10배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그 농구 게임이 얼마나 복잡해지겠나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제 그런 것 같다. 규모랑 복잡성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드는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고 설계는 굉장히 비싸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설계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설계, 구축,
모든 비용이 뭐 구축도 인프라 설계하는 것도 드니까 비용이 들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딘가를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진정한 비용은 유지 보수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가게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후에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면 우리가 유지 버그를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데 드는 노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책에서 유지 보수 비용이 전체의 8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작성된 코드는 그 코드가 사용되는 코드라면 적어도 10번 이상 읽히고 그리고 작성할 때 일이라는 노력이 든다면 그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다 읽고 이해하는데 한 10배 정도 노력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 거죠. 유지 보수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기획자나 설계한 분이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걔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생각했던 사람들 생각이 바뀐다고 해요.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라는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제조업은 건물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 100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한 90층쯤 졌을 때 한 70층쯤에서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누가 말한다고 그 건물을 다시 부시고 다시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못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빌드를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구사항 변경은 이제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획자가 기획사항을 픽스 시켜줘야 개발을 하지. 그 다음에 픽스 시켜주고 개발이 들어갔으면 이제부터는 요구사항 변경을 요청하지 말어. 그걸 하면은 우리가 일정을 못 맞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가 딱 그 일정을 지켰을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저것도 95년 정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체 코드 중에 always 그러니까 항상 사용되는 거, 오픈 종종 사용되는 거 둘이 합치면 20%예요. 기가 막히게 팔레트의 법칙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만든 코드 중에 20%는 사용이 되고 나머지 80%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사항을 예측을 잘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요구사항 변경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변경은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변경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확정져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소프트웨어 어떤 본질적인 요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획자는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기획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자기가 사용해 봤을 때만 이게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때부터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개발자로서 직면하는 문제, 설계 수익선, 기술 부채를 쌓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채를 탕감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점점 느려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가 정말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그렇게까지 품질이 중요하지 않고 기능의 개수와 속도가 더 중요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그래프죠. 설계 수익선 이전에는 분명히 좀 좋은 설계가 아니어도 더 생산성이 높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근데 설계 수익선을 지나면 그런 경우에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점점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오로지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초기의 생산성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품질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는 당연히 저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더 잘하는 개발자를 채용을 해야 될 거니까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자, 요번에 이제 이 기능은 간신히 돌아가는데 자, 이 기능을 우리가 개선을 하는데 시간을 쓸까? 아니면 다음 기능을 구현하는 데 시간을 쓸까? 항상 나오는 얘기고 일단은 빨리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판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수익선 밑에면 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 수익선을 지나기 전에 앞에서 개발했던 게 사용되는 코드라면 개선을 해야만 하는 거죠. 굉장히 익숙한 저희한테 트레이드 오프는 높은 품질의 제품은 비싸다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그러면 갤럭시 최신 뭐 되게 좋은 거 이런 거는 싸지 않잖아요. 무조건 비싸잖아요. 예전에 나온 오래된 좀 성능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핸드폰들은 가격이 싸고 모든 게 다 비싼 게 좋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정말 그런가?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글씨는 작은 글씨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시스템 퀄리티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시스템의 품질 속성 이렇게 치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온갖 그 끝에가
무슨 T로 끝나는 거, 빌러티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 요구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더 많이 추가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품질 요구 사항이 만족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버그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배포를 했는데 결함이 어디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배포한 이후에 나오면 수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기획 단계에서 버그를 발견했다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칠 수 있고 배포하기 전이라면 좀 더 과감하게 소프트웨어를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가 가치가 있나? 내부 품질이 나쁠 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오늘은 동작하는데 내일부터 고칠 수 없는 소프트웨어랑 오늘은 동작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고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어느 게 더 나은 거냐를 이제 보면요. 오늘 동작하지만 내일 고칠 수 없는 거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새로운 기능 요구사항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는 내일부터는 못 쓰는 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동작하지만 내일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그건 내일 돌아가게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품질이 지금 있는 게 다소 지금 기능이 덜 구현됐더라도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 작은 변경을 할 때 기존의 소스 코드를 막 뒤져야 돼요. 어디를 고쳐야 될지. 근데 정말로 잘 설계된 코드라면 아주 소스 코드의 일부만 읽고도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빨리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고친 영역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잘 못 만들어진 거면 찾기도 어렵고 고쳤을 때 어떤 여파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가 예기치 않은 오류를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일부 영역을 고쳤는데 QA한테 모든 기능을 다 검사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내부 품질 이게 이제 그 어떤 진짜 아키텍처적인 설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을 이제 내부 품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UX가 편해요, 뭐 속도가 빨라요, 기능이 많아요 이런 건 외부 품질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독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부 품질일 텐데 이런 건 향후 변경 비용을 낮춥니다. 변경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가 제일 싸고 뒤로 갈수록 비싸져요. 근데 향후 변경 비용을 낮춘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좋은 내부 품질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90% 이상의 시간을 기존 코드를 수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 한 번 작성된 코드는 10번 이상 읽히고 이해를 하는 거는 작성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렵다고 보면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수정하기 쉬운 코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모듈화가 잘 돼 있으면 한 수백 라인 정도 쓱 훑어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모듈화가 잘 안 돼 있다면 수십만 라인을 찾아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점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아주 본능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 품질을 높이려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기능을 늦게 배포하는 게 아니라 내부 품질을 높여서 향후의 변경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고통의 계곡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맨 앞에 이제 이 분홍색 영역 보면은 이제 기존의 방법에서 좀 뭔가를 개선하려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초기에는 저 그래프처럼 웅덩이에 푹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더 더뎌지고 더 안 좋아지죠. 근데 저기서 우리가 저기를 극복하고 나오면 그 다음엔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저기를 못 나오면 아 거봐 이 방법은 안 돼. 우리가 옛날에 하던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우리는 여기까지는 노력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하고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향후 변경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향후 변경을 해야만
우리의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저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이런 거를 재무나 뭐 회계나 아니면 경영진한테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요. 이런 걸 잘 못하고 기본적으로 관리자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좋은 품질의 코드를 작성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그걸 잘 작성하느니 새로운 기능을 더 만드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개발자들은 뭐 우리는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에 기반해서 아니면 전문가 정신에 기반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먹힌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비용 측면으로 도덕주의적인 논쟁이 아니라 비용 측면으로 접근해서 분명히 우리의 품질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경제적 논쟁으로 접근해야 된다. 향후 기능 추가 비용을 감소시키니까. 일반적으로 품질과 비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보면 품질이 좋으면 비용도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다. 품질이 좋으면 향후 변경 비용이 낮아지니까. 예. 근데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관에 입애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잘 설명돼야 되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고요. 예.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위한 주 활동,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리팩터링이라는 말을 뭐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외부 소프트웨어의 어떤 외부적인 기능, 그러니까 인풋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외부적인 기능의 변경 없이 내부 구조를 개선을 해서 내부 품질을 높이는 활동, 이걸 리팩터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좋은 코드가 어떤 코드냐, 예. 봐서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수정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수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수정했을 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좋은 코드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 이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가 초기 투자가 이제 필요하죠. 초기에 비용이 들지만 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하는 게 좋을지,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빅뱅 제작성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갈아엎는 거. 예, 레거시를 조금씩 개선하는 게 아니라 레거시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똑 만든 다음에 어느 날 그냥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빅뱅 제작성이라고 하고, 점진적인 변경은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빅뱅 제작성이 필요 없게 만드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점진적인 변경이라고 하고, 뭐 빅뱅 제작성은 사전 설계 방식, 그러니까 거대 사전 설계 방식, 설계를 초기에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예측을 가지고 이럴 거야라고서 굉장히 설계를 견고하게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점진적인 반경은 설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설계를 러프하게 크게 해놓고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할 때만 그 부분만 설계를 좀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빨리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을 반영을 해서 그 변경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하는 거죠. 변경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변경에 우리가 얼마나 잘 적응할까를 두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애자일 쪽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도널드 럼스펠드 예전 미국 국방장관이 했던 그런 얘기 중에 이 말이 있더래요. 언노운즈, 우리가 모르는 거는 두 가지 종류의 언노운즈가 있는데, 하나는 노운 언노운즈, 그러니까 알려진 모름이에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언노운즈가 있더래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심하게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이러는 게 불가능하다. 예.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중에 아닌 게 판명이 났는데도 그대로 진행을 하면 80%의 소스 코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마틴 파울러라고 리팩터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한 얘기인데, 빅뱅 리라이트, 빅뱅 제작성이 보장하는 거는 빅뱅이다라고 했는데, 이 빅뱅은 이제 좋은 빅뱅은 아니죠. 뒤에 빅뱅은 굉장히 큰 놀라움을 너한테 줄 거야. 아마 되게 놀랄 걸, 되게 후회할 거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인크리먼털하게 리팩터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훨씬 챌린징하다. 하지만 훨씬 덜 위험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팩터링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요즘 이제 좀 지났지만 한 3, 4년 전에 유행했던 거로 MSA 마이크로 서비스를 얘기하면 한 번에 기존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한 장에 그냥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기능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빼고 하다가 보면 더 이상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스트랭글러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아마존에서 그 거대한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얘기인데요. 밑에 있는 식물들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죽으니까 나무를 계속 감싸고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얘가 다 올라가면 나중에는 나무가 햇살을 못 받아서 나무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이 나무를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서 정말 필요한 기능을 줄기처럼 그 원래 있던 레거시를 감싸서 더 이상 레거시가 사용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법이 스트랭글러 패턴이라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점진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을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소프트웨어에서 변경을 하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변경을 쉽게 만드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변경을 바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기 발걸음, 내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10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변경을 할 때는 실제 행위 변경, 기능 변경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구조 변경을 하는 게 있는데 동시에 하지 말고 반드시 나눠서 해라. 그리고 구조 변경을 먼저 한다면 행위 변경이 되게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응집도하고 결합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합도를 제거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응집도를 높이는 일은 매일매일 하면 할만 하거든요. 근데 응집도를 많이 높이다 보면 결합도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고. 근데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 예전에 했던 방식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 습관은 의사결정을 자동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작은 좋은 습관을 자꾸 반복해서 만들면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기 요 뒤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잠깐 써놓은 건데, 내가 아는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하는 건 다른 건데, 내가 간신히 아는 거, 간신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공부하고 연습해서 늘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매일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개발 조직,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 개발, 프론트 개발, 백엔드 개발을 다 한 팀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줘라고 하고 요청하고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은 일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누구누구님 지금 저랑 이거 하시죠라고 해서 바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완결적인 조직이 되면 대기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외부랑 의사소통하냐고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적어질 거고,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락스텝 체인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관을 운구할 때 6명 정도가 운구하잖아요. 근데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딱딱 발이 맞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락스텝이거든요. 꼭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갈 때만 나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고 무관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의존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장인데, 작은 성공의 반복으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조금씩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그림은 노땡스 위아 비지라고 그 구글에서 치면 나오는 그림인데요. 지금 진흙바닥에서 사각형 바퀴를 굴리고 있잖아요. 근데 잘 굴릴 수 있게 동그란 바퀴를 갖다 줬더니 괜찮아, 우리 바빠서 그거 가를 시간은 없어, 이렇게 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